네, 이번에는 심리 검사 세 번째 과목을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지능의 개념에 관한 연구자와 주장의 연결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건 자주 출제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도표로 지능 이론과별로 간단한 그 개념을 이렇게 적어놨고, 뭐 이 순서는 연도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되는 걸 참고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익히지는 못하더라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을 한번 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웩슬러는 지능은 성격과 분리될 수 없답니다. 만약에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호언인데, 지능은 독립적인 7개 요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서스톤입니다. 서스톤. 서스톤이 뭐냐면은 7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돼 있고, 호는 뭐 혼을 불어넣었다고 해서 카텔의 유동성 기능과 결정성 기능에다가 한 8가지 따로 또 뭔가 추가를 한 게 혼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가 지능이 7개 요인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서스톤과 그다음에 길포드의 저기 길포드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 이론과 어 혼란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드너는 처음에는 7개 요인 했다가 나중에 2가지를 더 포함해서 9개 지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드너인 경우에는 다중지능이라고 이런 말이 또 나오고 하니까 가드너와 지금 했던 이 스톤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 요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나오면은 이제 이게 스톤이다 이렇게 봐서 이게 틀렸고, 카텔은 지능은 유동적 지능과 결정화된 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스피아만은 G 요인과 S 요인 해서 지능에는 이렇게 두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능 이론은 단순하니까 몇 번 익히면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MMPI-2의 형태 분석에서 T 점수가 65 이상으로 상승된 임상 척도들을 묶어서 해석하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65점 같으면은 보통 T 점수는 평균이 50이거든요. T 점수는 평균이 50입니다. 표준 편차가 10인데 1.5 편차가 높으면은 뭔가 유의해야 될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측도 10가지 중에서 이렇게 T 점수가 65 이상 된 거는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럴 때 이것을 뭐냐면은 이걸 코드 유형이라고 합니다. 코드 유형. 이거는 문제가 실제 많이 나오고, 다른 말로 이제 코드 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드 유형 또는 코드 쌍이라고 하죠. 뭐 요거는 뭐 묶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3번 문제입니다. 정신연령 개념상 실제 연령이 10세인 아동이 IQ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12세 아동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보였다. 이 아동의 IQ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IQ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일단은 측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요렇게 하는 요것을 비내 스폰의 저기 뭐냐면 비율 지능 지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율 지능 지수라고 하고, 웩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편차 지능 지수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러면 비율 지능 지수는 공식이 있습니다. 10세 아동이 12세 아동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보였으니까 연령의 비율이 이만큼 높죠. 약 0.2가 높습니다. 그래서 100에다가 그 높은 만큼 이게 비율을 환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율 비능지수는 정신 연령이 얼마입니까? 12죠. 이거는 뭘로? 신체 연령이 10세니까 10으로 나눠줍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100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120이라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 지능 지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0세인데 12세에 있으니까 이만큼 0.2만큼 어떻게 원래 100에다가 0.2면 20점을 더 뭐냐면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율 지능 지수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엑셀로 지능 검사는 편차 지능 지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다음은 MMPI-2의 두 개 척도 상승 형태 분석 결과이다. 상승 형태 분석 결과이다. 어느 척도 상승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서 이 프로파일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특징을 나타낸다. 즉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며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권위적인 인물과 자주 마찰을 빚는다. 이들의 성격 특징은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타인과 관계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핵심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고 충동적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임상척도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요점을 이렇게 뽑아놔서 익힌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익혀지고 그렇게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1번 척도가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 2번 척도가 여기 척도 2네요. ED라고 해서 우울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히스테리입니다. 그 세 개를 외우면은 어제 건강을 염려하다 우울증에 걸려서 히스테리로 됐다. 너무 염려하다 우울증이 걸리고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났다. 이래서 염우희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반사회성입니다. 반사회성은 여기 이제 반사회적 일탈 행동, 권위적 대상 일반이나 불만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은 남성성, 여성성입니다. 이 4는 사과 반쪽에서 뭐 반사회성, 5는 가운데에서 MF에서 남성성, 여성성을 나타내고 6은 편입니다. 6편입니다. 6편. 편집성이고 그 다음에 7은 강박증입니다. 7강.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7이 나왔죠. 그 다음에 8이 조현병입니다. 8은 조현병. 그 다음에 9번을 우리가 경조증이라고 하고 10번이라고 하지 않고 0을 소셜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사회적 그 내향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척도 10개는 우리가 이 심리검사를 하려면은 자신이 익혀놔야 모든 문제를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걸 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해서 익히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은 원래 제가 이 교재에다가 뭐냐면 코드상 뭐 1, 2 코드 뭐 49 코드 48 코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따로 이 내용을 만들려고 하다 안 만든 거는요.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단순한 이 코드만 보더라도 그 코드 유형, 쌍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익히면 되고 일단은 이 4번 특단은 반사회성이니까
하여튼 반사회적 일상 행동과 관련된 거는 4번 척도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충동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9번의 경조증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정신 에너지의 수준을 반영하는데 이게 외향적 충동적이에요.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70T 이상. 보통 일단 우리가 65T 이상이면은 일단 유의미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굳이 코드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반사에서 나오면 4번입니다. 그 4번 있는 건 이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충동적까지 못 되면은 사고 코드상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로샤 검사의 각 카드별 평범 반응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심리검사의 그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은 첫째 웩슬러 지능검사고 그 다음에 MMPI 성격검사고 그 다음에 로샤 잉크 반전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주가 됩니다. 그러면 로샤 검사의 각 카드별 평범 반응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각 카드 10개 카드거든요. 10개 카드마다 그 카드를 보고 평범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이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반응하면은 이건 특이 반응이 되겠죠. 그리고 요걸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 3, 그 다음에 8, 9, 10은 또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차이는 요거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W 전체 영역을 한다 해서 W 와이드라고 하고 두 개로 이렇게 어때요? 이런 거 보면은 두 개 이렇게 이제 좌우로 있죠. 좌우로 이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D 분리되었다고 해서 D1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러시아 인권 반점에서는 이 기록할 때 이 부호를 이게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나 2급이 필기에서는 그렇게 세밀한 내용까지는 아니니까 일단 나오는 내용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1번은 말이죠. 여기에 가면이라고 했는데 평범한 것은 박쥐로 본다거나 나비로 보는 겁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됩니다. 1번은. 이런 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죠? 카드 4는 이제 거인이고, 그 다음에 카드 5가 나비나 박쥐가 되고, 카드 6이 동물, 가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번거롭더라도 몇 번 보면서,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이제 뭐 박동인, 뭐 근하동, 그다음에 얼똥개 이런 식으로 얼똥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별로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10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46번입니다. 초등학교 아동에게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는 검사는 했습니다. 보면은 일단 이런 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개는 아니기 쉽긴 해. 보통 C가 나오면은 children이 들어가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 K 바인랜드 2인데 요거하고 요거예요. 요거 두 개가 어딘가 답인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조금 익히면 SAT라고 하는 게 나와요. 주제 통각 검사인데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할 때는 TAT라고 주제 통각 검사. 근데 요거를 어린아이에게 할 때는 어린이 CAT라고 합니다. CAT. children에서 어린아이 고양이 좋아하니까 CAT라고 하고
이걸 노인들에게 할 때는 노인은 실버죠. 실버에서 이때는 노인들에게 할 때는 SAT라고 합니다. 가 주제 통합 검사인데 보통 할 때는 그냥 TAT로 하고 어린아이는 CAT로 하고 children 그다음 노인은 실버 실버는 뭐 그거고 제대로 하려면 시니어가 됩니다. 시니어 시니어 주제 통합 검사. 그래서 이건 노인에게 해당이 되니까 요건 일단 아니죠. CAT 같으면 맞겠지만은 그다음에 우리가 K 바이낸드 2에 돼 가지고는 요걸 보셔야 됩니다. 바이낸드 적응 행동 척도 2판이라고 해요. 바이낸드 적응 행동 척도. 요거는 연령 범위가 0세부터 90세까지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초등학교 아동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는 맞습니다. 알다시피 KPRC는 한국 아동 인성평가 척도예요. 3 내지 7세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CBCL은 아동 행동 평가 특보인데 이거는 4 내지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건 누가 부모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T는 알다시피 시니어라고 하는 걸 알고 노인형 주제 통합 기법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TAT인데 어린이용은 CAT다. 참고로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47번입니다. MMPI-2가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로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을 했습니다. 자기보고식은 자기가 체크를 하죠. 567등에 대해서 자기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걸 자기보고식이라고 하죠.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됐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죠. 성격검사로는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가 아니겠습니까? 코드 유형 등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드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죠. MMPI 척도가 DSM 체계와 일치하여 장애 진단이 용이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틀립니다. 일치한다 나오면 앞으로 다른 대목에서 틀린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MMPI에 대한 비판 중 하나 단점이 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신 정신장애 진단 책임의 정신병리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현재 DSM-5에 서술하는 용어로 수정할 것이 현재 제안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로샤의 구조 변인 중 형태질에 대한 채점이 아닌 것은 하는데 우리가 각 카드를 보이면서 그 검사자가 부호로 다 체크를 합니다. 기록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하는 게 이제 형태질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질과 발달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코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그 일반 보통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박쥐나 나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형태를 박쥐나 나비를 이 플러스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아주 슈퍼리어라고 해서 아주 우수하게 일반적인 형태 설명보다 수준이입니다. 수준이 높게 우수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설명할 때는 우리가 형태질에 대해서 기록지에 이렇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O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오디널이에요.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형태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U는 unusual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좀 달라요. 흔하진 않아요. 보통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이렇게 부호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태질에 대해 갖고
그냥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설명을 하는데 전혀 맞지 않고 왜곡된 반응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나비를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가 날아간다든가 전혀 뭐 소가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왜곡된 반응을 볼 때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제 V가 있죠. V는 형태, 질이 아니고 요것은 발달질에 관한 이 부호와 내용입니다. 오늘은 형태, 질만 이렇게 4 가지 알고 요거는 V는 모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호하다. 모호 반응, 발달 질. 자, 앞으로 요거를 로샤 검사를 한꺼번에 다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계화를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 번입니다. 뇌 손상 환자의 병정 지능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뇌 손상을 무슨 사고든 해서 뇌 손상이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지능은 어떨까 궁금할 때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그 검사 내용이 이 사고와 별로 관계없는 거라야 그 병변 지능이 나타나겠죠. 사고를 당하면은 형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는 어때요?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지능이 얼마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요런 개념을 보고 한번 볼게요. 1번 교육 수준 연령과 같은 인과학적 자료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참고가 됩니다. 이전에 직업 기능 수준 및 학업 성취도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지능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암기력 수준이 암기력 수준 이런 거예요. 암기력은 이게 사고가 나면은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소검사 점수. 기억 능력은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잘 변화하지 않는 소검사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뭐 잘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이나 아니면 사고 전이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바다에 사는 상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어. 상식과 어휘입니다. 일반 상식, 그다음에 말하는 거 어휘력 이런 거는 뭐냐면은 크게 잘 변하지 않는다. 물론 뭐 예외로 잘 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상식과 어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고 나면은 뭐냐면은 기억력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환자의 병변 지능을 추정하기는 좀 곤란하다.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0 번입니다. 신경 심리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여기 보면은 손상 후 경과 시간이 얼마 됐는가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령도 고려를 해야 될 거 맞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교육 수준도 이게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보고 다음에는 익히면 됩니다. 성별이다, 이게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경심리평가 결과의 해석에 관련해서 참고해야 될 거는 경과 시간도 들어가지만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의 학업, 직업력, 가족력, 결혼력 등의 사회력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계, 소득, 직업, 여가 활동, 종교 활동 등의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하는데 여기에서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것은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1번 문제입니다. 심리평가를 시행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평가할 때 1번 성격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2번 각각의 심리검사는 성격의 상이한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때에 따라 이게 상이한 수준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검사가 100% 완벽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측정의 방법과 관련된 요인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든 검사는 어떤 분위기가 딱딱하냐 아니면은 좀 자유스러우냐 뭐 등등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4번 심리적 구성 개념과 대응되는 구체적인 행동 모두를 관찰한 이후에야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걸 모두 관찰을 다 해서 뭐냐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심리 평가할 때 이거는 곤란하죠. 이것은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명확히 말하면은 심리 검사는 간접 평가가 돼요. 직접이 아니고. 이래서 이 구체적인 행동 모두를 관찰한 이유는 이런 그 검사는 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51번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능검사는 같은 연령 범주 규준 집단의 원점수를 평균 100, 표준 편차 15인 표준 점수로 바꾸어서 기준을 작성한다. IQ 85와 115 사이에는 전체 규준 집단의 사람들 중 약 몇 프로가 포함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편차고 85는 115는 플러스 표준에서 플러스 1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일 때 이렇게 100이에요. 100이고 그 다음에 85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115가 플러스 1이고 2, 3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한 편차가 그러니까 1편차 처음에 가운데 1편차가 얼마인가 하는 이것을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걸 면적 환산법이라고 합니다. 면적 환산법. 그래서 이 면적이 전체 얼마를 하느냐? 34.13% 그러니까 대략 34%예요. 34%, 34%.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는 13.5% 했지만 약 14%, 1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34를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또 14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34, 14 두 개 보면은 그러면 요게 14고 요게 14니까 보태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85점과 115점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68%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참고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3번입니다. 53번. 53번에 슬로 읽기 검사. 우리가 이걸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라고 해서 TMT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 또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슬로 읽기 검사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숫자가 쭉 있어요. 숫자가. 그러면 순서 숫자대로 이걸 보고 연결시켜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뭐 6 있고 14, 16 이렇게 보면 선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그 과정인데 이렇게 숫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때에 따라서 이 사이에 뭐냐면은 기억 니은 니걸 A, B, C, D라든가 이런 부호도 같이 넣어서 순서대로 같이 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A형, B형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상당히 주의해서 찾지 않으면은 선을 제대로 잘 연결 못 시킵니다. 엉뚱하게 14하고 8하고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주의력과 그다음에 전두엽 손상을 평가하는 유용한 이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로 읽기 검사는 주의력을 어, 주의 집중을 해야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54번 문제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하죠. 로 진단된 아동의 경우 웩슬러 지능 검사상 수행이 저하되기 쉬운 소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공통성, 숫자, 토막자기,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아무래도 숫자가 이게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은 계산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뭐 ADHD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관계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주의 집중력이 아주 필요하고 그게 떨어지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웩슬러 지능검사의 속 검사별 측정 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언어성이 이렇게 있고 언어성이 6개 있고 동작성이 보면 여기 5개 있습니다. 우선 미로 보충이 하나 추가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요거는 참고로 하시되 하여튼 산수는 주의 집중력이고 그 다음에 이게 꼭 뭐 산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막대기 같은 경우는 시각 운동의 협응 능력이죠. 그 다음에 모양 맞추기도 시각 운동의 협응 능력. 그 다음에 기호쓰기도 시각 운동의 협응 능력. 그 다음에 미로 보충도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이렇게 되는데 요런 게 뭐냐면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 뭐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 구성 내용은 말이죠. 일반 웩슬러 4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 초판에 나오는 웩슬러 지능 검사의 그 구성이고 주로 요거는 이제 그 아동에게 많이 쓰는 그런 겁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도 위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윅슬러 또 A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주의력 결핍 관계는 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타당도는 타당화하려는 검사와 외적 증거 간에는 상관성이 높아야 하고 어떤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점수로부터 수검자의 다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예측할 수 있는 타당도를 우리가 예측 타당도라고 합니다. 예측 타당도. 이걸 다른 말로는 또 뭐냐면 예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예측, 예언 뭐 같은 말이죠. 우리는 타당도의 이 카테고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카테고리를 알아야 하나씩 또 내공을 우리가 붙일 수 있거든요. 타당도의 종류는 준거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와 그 다음에 안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준거라고 하는 것은 그 준거가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준거 타당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동시 타당도. 그래서 예측 타당도는 나중에 그걸 예측을 하는 거고
동시타당호는 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측을 하니까 예측 타당도인데, 근데 여기 보면 예측 타당도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로 올라가면 카테고리 위에 이것은 바로 중거 타당도의 하위 내용이니까, 이게 없으면은 예측 타당도가 없으면 이건 크게는 어디에 들어간다? 중거 관련 타당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요인 분석이 있고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답은 이렇게 찾더라도 우리가 타당도는 앞으로 이 심리검사 항목이나 또 이게 다른 일을 할 때도 이게 나와요. 신뢰도 타당도는 여기도 나왔고 저기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핵심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같이 질문해 주시면은 또 같이 또 아는 내용을 공유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번 문제입니다. MMPI에서 6번과 8번 척도가 함께 상승했을 때 가능한 해석이 아닌 것은, 자, 6 하면은 6편입니다. 6편. 편집정이고, 8조입니다. 8조. 8조는 조현병이거든요. 그러면, 편집증과 조현병이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가 상코드도 결국 각각의 코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코드를 별도로 익히지 않아도 요 6번이 뭐고 8번이 뭔가를 이해하면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편집적 정량과 사고장애가 주된 인상 특징이다. 그렇죠? 편집정이 6번이고 사고장애가 조현병 증세가 되겠죠. 주요 방어 기제는 투사, 외양화, 왜곡, 현실 부정. 요것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편집정이나 조현병에 해당되는 방어 기제가 되고요. 대인관계 특징은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불신감, 적대감이 있습니다. 편집증과 조현증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남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끌고 동정을 받으려는 강한 욕구. 예, 요것은 우리가 삼희입니다. 3번의 히스테리. 3번에 해당이 되겠죠, 히스테리.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를 실시할 때 주의할 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가급적 표준화된 과정과 동일한 방식대로 실시되어야 되는데, 표준화 검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검사의 이론적 배경, 적용 한계, 채점 방식 등에 관해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채점을 엉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걸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요. 3번 검사 도구는 그 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피검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미리 보게 되면은 이 검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나 또 책상에 있더라도 엎어놓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지적인 요인을 평가하는 검사이므로 다른 어떤 검사보다 피검자와의 라포 형성은 최소화해야 된다. 예, 이 웩슬러 지능 검사 라포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방법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우리가 라포 형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상담학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라포는 어,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58번입니다. MMPI2에서 문항의 내용과 무관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척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MMPI에서는 먼저 타당도 척도가 있고요.
타당도 척도 이걸 먼저 봅니다. 우리가 문제는 임상 척도가 먼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임상 척도를 보는데 여기에 10개고 여기에 10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10개는 자꾸 풀면서 개념을 이해하시고 익혀 놔야 될 겁니다. 한꺼번엔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무응답이 있고 불인이 있고 틀인이 있습니다. TRIN. 그 다음에 이거는 성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문항의 내용과 무관하게 응답하니까 이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아예 무응답은 뭐 이것도 대표적이 되고 하나는 두 가지가 불이는 V 이제 자꾸 변한다. 예, 브라이어블. 그러니까 어느 쪽은 O를 했다, 어느 쪽은 X로 했다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비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걸 우리가 불인이라고 하고 트리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합니까? 어, 전부 다 틀렸다 하는 식으로 계속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 반응 비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선 반응 비일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했다가 이번에 X를 해볼까 이렇게 무선대로 막 하는 겁니다. 트리는 O를 계속 한다거나 X를 계속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불인과 트린인데 여기 나오는 건 이제 트린이 나와 있으니까 요게 됩니다. 요거는 성실성이고 이제 비전형성은 평상시 그 응답하는 게 말이죠. 평상인들이 하는 것대로 안 하는 것 이런 게 됩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F가 있고 FB가 있고 FP가 있고 FBS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어는 뭔가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 척도, K 척도, S 척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하나씩 풀면서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심리검사 사용 윤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심리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심리검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검사지 구매를 못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사 목적에 맞는 용어로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할 때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알기 쉬운 용어로 해야 되는 것도 이게 윤리가 됩니다. 뭐 내담자가 모르는 뭐 불인 터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쓴다. 이거 윤리에도 위반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4번에 검사 결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를 위해 수검자 본인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에 비밀 보장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요구할 때는 본인 아니라 재판청에도 이렇게 제출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건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주의적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아닌 것은 하여튼 주의적 관계가 많이 나오죠. 주의적. 자, 카테고리 테스트 이거 우리가 범주 테스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개념 범주를 안다 하는 것은 이 개념을 구성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도 봤지만은 이 사령부 역할 어디입니까? 전두엽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주의력 손상과는 요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디지트 스판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 조금 잘 못 보는 검사명인데 문제 풀면서 익힙시다. 숫자 따라 하기입니다. 뭐 숫자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집중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 긋기, 선긋기 검사입니다. 레트 캔슬레이션, 지우기 검사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도 뭐냐면은 선으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려면 주의하지 않으면 어 제한 시간 내에 많이 못합니다. 그다음에 비주얼 서치 앤드 어텐션 테스트, 어텐션 테스트니까 주의력 테스트 나오죠. 시각 선택 뭐 주의 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답을 요렇게 익히시고 요 정도로 뭐 하셔 가지고 다음에 반복 나올 때 또 소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일단 심리 검사는 마치겠습니다.